예전에는 메카시즘이 이렇게 하면은 마녀사장이다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50년대 메카시즘 선풍이 사실이었다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런 것이 뒤에 소련이 망해지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데 그 히스도 여기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히스가 죽기 한 1년 전에 히스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는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도 메카시즘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포장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죽기 전에 1995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1940년대의 소련 전문을 감청을 했는데 그것을 해동한 문서가 베노나 문서인데 여기 문서에 엘저 히스의 암호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의 정체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저 히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잘해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는 엘저 히스는 이 조갑제 선생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조갑제 선생이 미 루즈벨트 대통령을 속인 국무부 엘리트 간첩 엘저 히스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갑제닷컴 대표 이렇게 하면서 2016년 10월 12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조갑제닷컴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이후에 세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두 기구가 IMF하고 UN이다 이렇게 하고 IMF뿐 아니라 UN도 소련에 포섭된 미국인 간첩이 창립을 실무적으로 지휘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관료 및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친소화, 그러니까 소련하고 얼마나 친해지게 됐는지 그렇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친소련화됐다는 거죠. 직감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다. 소련 정보기관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과 동맹관계가 된 상황을 10분 활용하였다는 이야기다. IMF 창설의 미국적 책임자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미국 UN이죠. UN 창립의 미국적 실무 책임자 엘저 히스의 정체를 폭로한 사람은 주간지 타임의 외신부장이던 위터크 챔버스였다. 그는 1924년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 공산당에 들어가 당의 문학 잡지 편집자로 일하던 중 당의 지시를 받고 1934년부터 지하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활동이란 게 미국 내 소련 간첩망의 일원으로 비밀 문서나 정보를 소련 공작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내의 간첩들이 건네주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소련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원본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사진 찍어서 줬으니까 원본은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정보가 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는 거죠. 1930년대 후반 그는 불안해져서 소련으로 불려가서 숙청이 될까 겁이 났다고 합니다. 소련의 정체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1938년 4월 그는 미국 공산당을 탈퇴하고 타임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여서 외신부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공적인 글을 썼다고 하네요. 이게 챔버스입니다. 챔버스인데 소련 측이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을 내오지 않을까 챔버스는 걱정을 했는데 1939년 8월에 원수지간이던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자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미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하고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련이 전쟁을 하면 소련의 힘이 빠지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련은 계속 힘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힘이 소련이 강해지면 미국이 위협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소련 간첩망의 활동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면담도 신청하고 국무부 차관보 아돌프 벨레가 대신 나왔다고 합니다. 신청했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챔버스는 벨레의 자택에서 그가 아는 정보를 털어놓았는데 벨레는 기록했으나 FBI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 대통령이 소련 간첩에 관련된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그 당시에 했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사 내용에서는. FBI가 챔버스를 처음 인터뷰한 것은 194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련에 포섭되었던 미국인 간첩 엘리자베스 벤틀리가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향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산당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한 사람이 그 전향을 하게 되면은 그쪽 세계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소련 간첩망에 대해서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급사한 갑자기 죽은 전임자 루즈벨트와는 달리 소련과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이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죽었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루즈벨트하고 트루먼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소 관계도 악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트루먼하고 루즈벨트는 시기가 다르니까 한편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그런 거예요. 루즈벨트 당시에는 소련이 자기 이빨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트루먼 시기에서는 자기가 이빨을 드러낸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FBI는 다시 챔버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도 조사를 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하면 뭐 청문회 같은 거, 국정조사 이런 걸 했다는 거죠. 히스가 소련에 넘겨준 문서가 뭘까? 참 이름이 부르면 여러분 LG라고 우리가 입에 많이 붙어가지고 LG 히스 이렇게 되는데 L저 히스입니다. 고저 할 때. 그래서 히스가 소련에 넘겨준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48년도 8월 3일 전향한 간첩 챔버스는 미 하원 미국 활동조사위원회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폭로하면서 엘저 히스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석기 이런 거겠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엘저 히스인 거예요. 그래서 8월 17일 날 캘리포니아 출신 초선 하원 의원 닉슨은 히스와 챔버스 두 사람을 조사위원회로 불러가지고 대질신문을 하게 됩니다. 히스는 챔버스를 약간 아는 사이라고 했으나 공산주의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히스는 당시에 나이가 44세 44살이던 히스는 케네디 재단의 대표로 있었지만은 그 전엔 국무부의 엘리트 관료로 명성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버드 법대 졸업생인 히스는 대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자 여기 참여하면서 워싱턴에서 활동하다가 1936년 국무부에 정착을 하게 되고 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1945년 초에 ял타 회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국무부 팀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초 ял타 회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국무부 팀의 일원이었는데 그 직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조직을 위한 준비회의 사무총장으로 활약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직후에. 이때 FBI는 챔버스와 벤틀리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히스를 내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국무부는 그를 사임시켰으나 존 포스트 들레스,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카네기 재단의 대표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는 챔버스에게 면책 특권이 보장된 의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보라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캠퍼스가 그렇게 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를 한 거예요. 1948년 11월 4일 챔버스는 재판 정원에서 히스는 공산주의자일 뿐 아니라 소련 간첩이었다고
못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챔버스는. 열흘 뒤에 챔버스는 물증을 제시했는데 그는 미국 공산당을 떠나기 전에 히스 등 미국인 간첩들이 자신을 통해서 소련 공작원에게 건네준 문서들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가 국무부의 비밀 문서들을 6필로 요약한 메모 타이프라이터를 옮겨가지고 적은 문서 등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 문서였는데 그는 이 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서 호박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숨겨뒀다가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호박문서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챔버스는 이것은 히스가 1937년 12월부터 38년 2월 사이에 소련 측에 넘겨준 문서 중 샘플이라면서 타이프를 친 이는 히스의 부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히스 필적이 맞다고 감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유죄 선고를 44개월 받고 복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LJ 히스는 자기 부인에 의해 가지고 그 사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미 하원은 이런 물증 등을 근거로 하여 별도로 히스를 위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간첩죄의 시효는 이미 끝난 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49년 6월 1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챔버스는 배심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처음엔 히스가 공산주의자이지만 간첩은 아니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점이 신뢰를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은 태도도 불량하게 보여서 히스의 변호인은 날씬하고 핸섬하며 논리적인 피고인을 모범적인 미국 시민으로 연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히스가 비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썼다고 캠퍼스가 주장하였던 타이프라이터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히스는 이것을 1937년 12월에 즉 챔버스가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 이전에 가정부에게 주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부 아들은 법정에서 히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말에 조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7월 8일 배심원단은 기소 찬성 8, 기소 반대 4로 판결하였는데 만장일치라야 기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11월 17일에 시작된 재판에서 검사는 피더 메싱이란 증인을 내세웠는데 메싱은 소련 간첩이던 시절에 히스가 자신의 조직원이던 노엘 필드라는 또 다른 국무부 간첩을 그의 조직으로 빼내가려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히스는 유죄 선고를 받고 44개월간 복역한 뒤에 1954년에 석방이 되었고 히스 사건은 이게 일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때부터 미국의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진보 진영에서 히스가 우파에 의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히스를 살려놔야 자기네들도 다 사니까 히스를 미국판 드레피스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처럼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 그래서 히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우파뿐 아니라 온건 좌파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수많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취재 및 저술 활동이 이때부터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히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음모론이라고, 음모론을 사실을 음모라고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음모를 만들어 놓고 사실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음모를 만들어 놓고 그 음모론을 사실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음모론에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는 방식이 두 개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드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같은 경우에 북한이 잠수함을 가지고 폭침을 시킨 거 아닙니까? 폭침을 시켰는데 그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음모론을 제기해가지고 미국에서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배가 부딪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부서진 것이다, 좌초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음모론을 사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음모론을 뭐 사실화하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 쪽 음모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화를 하려고 하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을 음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자체를 음모론, 사실이 아니라 그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방식이 다 쓰이게 되는 거죠. 음모론에서는 다 쓰이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애들입니다, 이 좌파라는 것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 하는데 훈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래서 히스를 갖다가 미국판 드레피스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메카시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메카시즘. 메카시 상원 의원이 그 간첩이라고, 소련 간첩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근거를 대기가 힘든 거예요. 소련이라는 KGB가 있다 보니까 KGB에서 그 증거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소련이 건재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한 40년 지나고 나서 메카시가 주장했던 대부분의 간첩들, 메카시가 주장했던 간첩들이 대부분 사실적으로 간첩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뒤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KGB 문서 때문에 40년이 지나가니까 대부분 예전에는 메카시즘이 이렇게 하면은 마녀사장이다,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50년대 메카시즘 선풍이 사실이었다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런 것이 뒤에 이제 소련이 망해지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데, 그 히스도 여기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히스가 죽기 한 1년 전에 히스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는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도 메카시즘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포장을 했었거든요. 포장을 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1996년인가 죽는데, 이 사람이 1995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1940년대의 소련 전문을 감청을 했는데, 그것을 해동한 문서가 베노나 문서인데, 여기 문서에 엘저 히스의 암호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의 정체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고, 그 암호명하고 행적을 맞춰보니까 이 엘저 히스가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장되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인 거죠. 개별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우리가 선동은 한 문장을 갖고도 가능한데, 그것을, 선동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면은, 이 LG 히스 이거 보세요. 40년이 지나야 밝혀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우리가 간첩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간첩이 누군지 북한에서 정보를 옮겨주고 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체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선동하고 이런 데 능한 애들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된 애들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망하고 났다, 붕괴가 됐다, 그렇게 하면 그 정보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동독의 슈타지 문서라든지 소련의 KGB 문서라든지 이런 정보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LG 히스 같은 문제, 아니면은 캠브리지 5인방 같은 문제, 아니면은 라트비아에서 그 스파이 짓을 했던 4,141명 같은 그런 엄청난 그 명단 있잖아요. 전직 총리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밝혀내겠냐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가 빨리 취득을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입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입법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